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날씨가 몹시 추워집니다. 겨울채비에 누런 내재가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모처럼 이 목을 감싸는 쇠타를 입고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12시 넘어서 여러분이 많이 실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냥 엑스포 개최지로 돼버려서 파리에서 오는 소식이 아주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119와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29밖에 안 됐어요. 이태리가 17 나왔다니까 이태리보다는 12표 더 땄으니까 그나마 체면 유지는 했습니다만은, 아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그래서 아주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90표 차이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봐서라도 엑스포 외교를 충분히 잘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아마 무슨 돈의 파워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엑스포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데 2010년에 있었던 중국의 샹하이 엑스포, 제가 그게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때 추억을 가지고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열어졌는데, 그 전에 2002년에 프랑스의 칸느 밑에 니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결판 투표를 하는데, 그때 저는 국회 엑스포 특위위원장이었고, 민간위원장, 국민위원장은 현대건설의 정몽구 회장이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어울려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니스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아주 잘했고, 그런데 이 중국이요, 너무 국력이 커서 사실은 그것을 개최하기 전후로 해서 중국이 중국 상해 당서기 사무실, 그리고 시장 쪽에서 상해 한번 왔다 가시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 뭐하러 널 초청하는 겁니까? 지들이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줄 수가 있어? 그래서 가봤더니 중국의 이 준비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 그림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상해 푸동 항구 근처에 만들어진 엑스포 파크인데, 여기가 그때 163국인가? 163국의 전체의 전시관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우리는 여수 엑스포라는 게 그냥 이렇게 칸막이 막아가지고 이거 부둣가에 만든 건데, 이 사람들은 아주 연구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쫙 전 세계를 이제 이렇게 배치를 쫙 했습니다. 이쪽에다. 여기다 쫙 배치를 했는데, 그 배치한 것이 각국에다가 당신들이 짓고 싶은 전시관 건물 설계도를 보여달라. 그래서 보내주면 그걸 중국이 전부 지어주는 거다. 여기다 싹 이렇게 만들어줘요. 지어놓고, 예를 들면 터키면 터키식의 이제 건축 양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국에게 당신들이 여기다가 전시하고 싶어 있는 물건 준비해두면 자기들이 가서 배로 전부 싣고 와서 이거다 전시하도록 만들어줘. 이게 엄청난 물량 공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면 파란 초록색 마크가 있죠. 한국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일본관이 2개 있죠. 하나 여기 있고 또 하나 어디 있죠. 일본은 여기 있고 또
여기 있네. 일본관이 그 두 개 보이죠? 이쪽 제 바로 뒤에 있고 또 저쪽 편에 여기 일본관이 있으나 거기에 두 개를 맨날 하나는 일본 기업관, 일본관 하는데 우리는 세 개를 지어준다는 거예요. 한국관, 한국 기업관, 그리고 저 위에 서울시 특별시관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 관계도 있고 하니까 싸움하지 말고 우리 공동 주체를 하는 게 어떠냐는 거예요. 공동 주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전개하는 지역에 그 전시관도 있는데 그쪽 하지 않고 그 전시관의 하나로 우리 여수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그 돌아와서 이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우리 고맙지만은 뭐 사양하겠다. 뭐 영어로 그 thank you, but no thank you 이런 말이죠. 왜냐면 그러면 우리가 속국 비슷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 후에 2012년 자기들이 하고 난 2년 후에 그 여수에서 우리가 소규모의 3개월짜리 전시, 이건 정식은 6개월을 합니다. 3개월짜리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보세요. 상하이시하고 여수시가 1, 2, 3, 4주를 쭉 오다가 1차는 36대 28, 2차는 38대 34 많이 쫓아가죠. 3차는 44대 32 조금 떨어졌고 그 4차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을 냈어요. 이거 엄청난 물량 공작을 해서 54대 34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표를 진 셈인데 20표를 진 셈인데 이 사람들이 The Better City, Better Life 하는 거 거창하게 붙이고 저는 그때 엑스포 외교를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신성일 의원, 강신성일입니다. 강신성일 의원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은 누구요? 누구지? 허승인가? 설훈 의원하고. 근데 공교롭게 둘 다 초선이고 저는 재선이고 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단장이 돼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국회 사무처 직원 한 5, 6명? 한 10명 내외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9명이가 돼서 그 전국을 쫙 세계를 돌면서 남미, 중남미까지 전부 다 갔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루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그만 섬나라인데 마이애미에서 쫙쫙쫙쫙 내면 점이 쫙쫙 섬이 있습니다. 섬이 쭉 내려가지고 거의 남미 볼리비아 근처까지 이렇게 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서 두 번째 섬이 세인트 루시아입니다. 아마 세인트 루시아가 산타루시아를 아마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서도 그 조지라는 그 총리를 단판을 져가지고 표를 확보했어요. 표를 확보한 것은 요새 최근에 우리 파리에서는 이번 엑스포 최종 결선 직전에 일본이 우리 지지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서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문서를 해달라. 그래서 조지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그 대신 조건이 그때 유명한 우리나라 자동차 10대를 주문해 주겠다 이거예요.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서울에 있는 우리 정몽구 회장한테 전화 걸었어요. 그 차 10대가 필요한데 그거 좀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연락을 받아서 내가 그거 책임지고 해주겠다. 그래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돌아오니까 거기서 무슨 차 10대 받았다는 것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된 게 좀 고급차란 말이에요. 그럼 10대를 누가 타느냐? 그 문제가 되니까 그 차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있죠. 경찰 순찰용 그거 40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그 순찰자 40개를 그 세인트 루시아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아무튼 그 표를 얻는 득표전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과
우리 여수와 중국의 샹하이는 20표 차이에서 54대 34니까 막강했죠, 우리 사실은. 그래서 그 후에도 중국에서 같이 좀 하면 어떠냐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표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182국에서 회원국에서 165개 나라가 투표에 참석하고 17개 나라가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우디가 투표에서 지금 굉장히 가까이 가고 있다.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데 만약에 과반수를 따지 못하면 2차 투표, 막판 투표에서는 우리가 이긴다. 그런데 119표에 83표를 빼면 36표 차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막판에서 이걸 뒤집을 것이 소위 셈으로 나오지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마 이 양반이 이 90표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힘이 부족했구나. 빈살만의 그 왕세자의 그 압도적인 물량 공세 때문에 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저 뭡니까 88년 한국에서 올림픽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대단한 거야, 올림픽을. 그 올림픽을 어떻게 땄을까? 근데 올림픽을 따게 된 것은 뭐 전두환 대통령 때문이었지만 사실은 그걸 맨 처음 시작한 건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리고 1979년 9월 3일에 박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2.12 사건이 나기 전입니다. 한 3개월 전에.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52표, 일본 나고야 27표로 우리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겨서 88년 하계 올림픽을 따왔는데 그 나중에는 이제 저 공산국가에서 참석을 안 한다고 자꾸 뻗대고 어쩌고 해서 그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그 베트남, 몽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물고 늘어져 가지고 많이 들어와서 사상 최대 참가국이었는데 북한은 끝끝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꾸준히 했던 것은 당시 대한체육회장 김운용 총재의 아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인의 이제 스포츠가 넘버원이 올림픽이고 두 번째가 월드컵, 세 번째가 이 엑스포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월드컵을 아직 못했지만 월드컵은 한일 공동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올림픽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상당히 이제 힘이 센 거야. 근데 엑스포도 한번 연습으로 반쪽짜리 했고, 이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워낙 물량 공세가 세단 말이야. 그 노움이라는 그 뭐, 시정 도시 만들잖아요? 빌딩을 일자로 쫙 짓는데, 높이가 500m. 그리고 길이가 150km? 130km, 150km를 쫙 만드는 그 빈 살만이 굉장한 사나이입니다. 지금 나이가 39인가 됐는데, 이 친구가 원래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은 굉장히 화합과 통합 속에서 이렇게 정치를 끌어가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빈 살만이 와가지고, 자기 형제들 이런 사람을 한 10명, 8명인가 10명을 아주, 굉장히 숙청하고, 힘으로 휘어잡았어요. 그 지금 이 사람이 지난 10년 동안에 하여간 돈 재산 축적이 3,5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3,500억도 많은데 3,500억 원에 곱하기 1,000배. 그러니까 뭐 굉장합니다. 뭐 350조쯤 되나? 아마 그렇게요. 조로 해서 우리나라 뭐 예산의 아마 반쯤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꿈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의 물량 공세 사실 한국이 붙기가 좀 어려웠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 현실을 너무 부산에서 과장한 것 아닌가. 도대체 한번 따져보자면 그동안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관민이 단합해서 행사도 하고 그런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돈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을 허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에서 그것은 국가가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2035년 해보겠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경쟁 상대가 어느 나라냐, 어느 도시냐 하는 것을 잘 봐서 전략적으로 해보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는 이제 다른 많은 회원국이 빈살만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에 넘어갔을 겁니다. 할 수 없죠. 대한민국이 가서 그냥 악수하고 뭐하고 그냥 반기문에 가서 어쩌고 하고 그런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물량 공세에는 못 이겨요. 정치력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35년에 이것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고려를 잘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시도 과정 자체가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관계자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엑스포 문제는 이만큼만 남기고요. 제가 아까 중국 얘기를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워.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 굉장해요. 굉장해서 이래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중국의 주변 국가에 대한 선거 개입 이런 얘기를 좀 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 않아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입장이 많이 약해지고 그리고 좀 어제 오늘 사이에 무슨 이틀이나 칩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준석에 대해서 무슨 코멘트하는 것에 대해서 도덕이 없다 하는 얘기까지는 이해를 할 만한데 그 아버지 어머니 얘기한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엊그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인용한 동지에 대해서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가지고 사실은 한국에 토착화된 사람인데 제가도 또 같은 데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같이 일을 했는데 사람은 잘합니다. 그것도 고향도 같고 잘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몇 대를 한국에서 토착화해서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지만 어떨 때 이 말을 써야 하느냐 안 써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현실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준석의 문제도 그 아버지 어머니 얘기한 것은 이건 한국 도덕상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아마 그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귀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참 한국인의 한계라고 봐야 한다. 앞으로 특별히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늘 어디 동아일보 누구야 송평인 칼럼을 봤더니 이준석과 대구시장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푸는 것을 사면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응? 뭐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거의 사면 대상이 되느냐? 그리고 오자마자 그냥 이준석이를 그냥 안아가지고 그냥 이준석을 잡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그냥 혁신의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은 좀 엉뚱한 데가 있다 하는 그 송평인 논설위원의 평에 저도 일부 동조합니다. 이준석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예우를 받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해서
선거에 가담한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조마가 지금 좀 나가려고 명분 세우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이준석 신당 만든다고 하니까 앞으로 두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 돌아오셨나? 지금 쉬고 계실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과 또 생각나는 사람이 나경원 전 의원인데 이 두 사람을 대우하고 처리하는데 좀 서투르지 않았나. 예를 들면 대통령이 총선같이 중요한 소위 제너럴 일렉션이 뭐 대통령 선거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간섭을 안 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응? 말이 안 돼. 직간접적으로 그 표시가 나지 않게 간접적인 방법을 해서 관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대표 선거에서 나경원이를 어거지로 제쳐버린 것은 전 개인적으로 나경원 꼭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좀 지나쳤어요. 그 뭐 저출산 관계의 무슨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과 좀 안 맞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 대표 경선에서 출마하지 못하도록 음향으로 압력을 넣은 것은 눈에 빤히 보여. 이건 윤석열의 작품이야.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전체 빼고 그냥 얘기하시면 나경원 의원은 그 전에 대표 선거에서도 이준석이한테 패배했어요. 그때도 굉장히 미스터리가 많아서 이거 뭐 누가 선거를 조작한 거 아니냐 뭐 별 생각이 다 어떻게 이준석이 그렇게 갑자기 올라오느냐. 그래서 요새 이제 선거부정 얘기하는 전문으로 얘기하는 사람 중에는 당시에 그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중앙선거위가 조작했다 하고 큰 소리로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뭐 저는 꼭 그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석연찮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나경원 의원이 억울했을 거야. 상당히 억울했을 거야. 그래갖고 이번에 뭘 좀 하려고 하니까 또 김기현이를 내세우고는 자기를 그냥 차버리는 결과가 됐는데 뭐 그 과정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 헛소문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요새 가짜 뉴스 설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나중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경원은 서울법제 선후배로 상당히 친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윤석열하고 그 나경원을 그렇게 미운 돌박기에 막 밀어붙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방해해서 그런다 하는 그런 억지 소리가 있어요. 뭐 꼭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항상 그런 의미에서 유감스럽게 영부인이 화제에 오르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나경원이 좀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보니까 그 당무 감사하는 거 보니까 배현진 의원하고 나경원이 아주 탑으로 올라갔더라고요. 지역구를 잘 관리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보니까 그 미인들이 여자 미인들이 지역구 잘 관리하는 누가 그런 얘기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가슴에 있는 옹심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열심히 관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난 언론 생각나는 게 그 하태경 의원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옛날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때 우리 대통합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그때 초선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저하고는 인사는 텄습니다만 별로 친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옛날 주사파 전직 주사파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건 그렇게 그 사교적인 사람은 아니야. 좀 어떻게 보면 거만하다고 오해를 받을 만큼 좀 무뚝뚝하고 그래요. 말도 푹푹하고 그래서 나도 일부러 뭐 하태경이하고 뭐 친교를 막 열어야 할 뭐 그런 강력한 욕구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적당히 그냥 지나갔는데 국민의힘의 생리하고는 조금 안 맞는 점이 있어. 그러나 사람이 어떨 때는 핵심을 찌르는 나름대로 재주가 있습니다. 고뇌한 학생운동 지도자로서의 고뇌,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적 고뇌와 사색 이런 것이 보통 의원들보다는 좀 많다고 느낍니다.
뭐 꼭 그걸 제가 좋아하고 나빠하는 걸 떠나서 그런 걸 느끼는데 이번에 또 갑자기 서울에 상경을 한다고 하니까 상경을 한다고 하는데 아예 엉뚱하게 종로를 간다고 그래. 종로를 가는데 저는 상경을 한다고 해서 그거 참 잘 됐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 험지라는 이미지도 있고 또 하태경의 어떤 정치적 야망과 정치적인 능력, 그래서 뭔가를 과감하게 부닥쳐서 가서 해쳐가는 그런 능력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딱 맞는 것이 마포의 정청래라고 난 생각했어요. 타입도 비슷하고, 스피치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래서 정청래하고 붙으면 이게 화제의 일전이 되겠다. 저는 그 관계에서 하태경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하필이면 종로에서 최재형 의원이 있는데, 최재형 의원을 제치고 지가 거기 들어가겠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최재형 의원은 그 이제 하는 얘기는, 거기는 그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혼자 그냥 쉽게 당선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표를 찾아봤어요. 표를 찾아봤더니, 당시에 김영종이라고 종로 구청장 3번 한 아주 막강한 그 지역 실력자가 있었어요. 저도 잘 압니다. 그 사람이 27,000표나 땄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와도 만만치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49,000표 나와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표를 꽤 많이 딴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 양반이 보궐선거로 들어가고 한 1년 남짓 국회의원밖에 안 한 사람을 물러나라고 싸움을 한 건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최재형 의원을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은 말이 많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최재형 의원이 그래도 종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랬더라고요. 옛날 제가 그것도 종로에서 92년 얼마입니까? 31년 전이나 벌써 그렇지? 당시에 종로의 실력자 이종천이 하고 일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종천이가 당선하고 저는 2등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하면 이길 자신이 있을 만큼 그 양반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좀 일으켜서 부정선거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당시에 당대표였던 김대중의 그 희한한 전략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정찬 씨가 그냥 우리 당으로 손을 들고 와서 입당을 해버렸어요. 그 입당을 DJ가 받아들였어요. 그게 저한테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하고 어떻게 제가 선거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그만큼 해두고요. 아무튼 최재형을 제치려고 거기 들어온다는 건 옳지 않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아침에 하태경 의원이 하는 얘기 그래 한동훈이가 거기 가면 험지 출마하고 나는 거기 가면 안 되냐 이런 반박을 했더라고요. 한동훈이가 거기 꼭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힌 것은 없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아주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상징적인 사람이 하나 만약에 거기 온다면 그 사람하고 한번 붙여보고 그러면 이제 최재형은 감사원장은 좀 점잖은 사람이니까 적당하게 다른 데로 조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동훈이 얘기가 살짝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이가 또 종로 가는 거 꼭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인데 왜 한동훈하고 나하고를 차별을 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것도 말은 되네. 그러고 있었더니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를 쫙 와가지고 아까 하태경이는 부산 영도 출신인데 지역구가 그 영도라는 게 옛날 그 YS 지역구입니다. 호남 사람이 많이 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영도에서 아주 맹주로 살았던 사람이 요새 원외에 있는 김무성 전 의원입니다. 김무성이가 거기를 다시 컴백하고 하태경이 네 서울로 가라고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들 간에 담합이 어떻게 됐는지 진짜 싸움이 벌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제가 보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존재한다면 이재명이가 송영길을 서울시장 가라고 밀어내고 그 자리 차지한 것과 비슷한 메커니즘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하태경이도 말이죠. 이거 뭐 엊그제 그 무슨 뭐 당무감사 하지 않았습니까? 40여 개의 그 현역 의원들이 걸렸다 하는 보도가 오늘인가 어딘가 나왔죠. 거기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오 이러더라고요.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하태경 의원이 종로 현역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점잖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경선을 붙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제치고 자기가 거기서 출마를 생각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계산이다. 하태경이를 재평가하는 이 계기로 다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나무당 얘기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태경이가 정청래하고 붙으면 아주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본론을 하겠습니다. 본론을 하겠는데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긴박하게 최신에 들어온 얘기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 삼아서 드립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4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미국, 인도 등 세계의 최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인도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인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제 성장은 대단히 늦었지만 자화랄 네루하고 간디, 마하트마 간디 이런 지도자에 의해서 영국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도입해가지고 아주 늦었지만 인도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착실하게 성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구가 투표를 해도 거기에 선거 부정이니 문이 뭐 그런 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인도는 꾸준하게 노력으로 있어 세계의 막강한 실력을 가진 나라로 등장했어요. 인도가 좀 인구가 중국보다 많아. 그래서 만만치 않는 나라. 그러니까 인도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인도네시아도 2억 이 넘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미국, 인도 등 세계 최대의 인구가 많다는 것도 이거 발전 성장 그런 의미에서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데 유권자들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보고 듣는 내용이 실제인지 결코 확신할 수 없으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아까 글씨 한번 보여주세요. 오텐틱 하는 글씨. 그거 말고 그 전에 이거 올해의 성어로 또 오텐틱을 말해서 진짜를 하자 이거야. 가짜가 너무 많다. 이것을 제가 오늘 동아일보에서 횡설수설에서 이진평 논설위원이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올해의 성어는 오텐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전쟁과 정치 캠페인의 희생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정치적 허위 정보, 무기고의 새로운 무기가 되어서 진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즉시 후보자의 목소리를 복제하거나 가짜 영어를 만들거나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진실을 아주 우습게 맨날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생성형 AI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이 이미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든 아시죠? 조셉 바이든 대통령의 재설출마 공식 선언에 맞춰서 공화당 전국위원 리퍼블리칸 내셔널 커미티라고 합니다. 근데 미리 얘기하고 해두건데 공화당 전국위원회 이름으로 나온 앞으로의 그 기사 내용이 가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발행한 정치 광고라고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들어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에 디스토피아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중국의 침략으로 타이페이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이민자의 물결이 미국 사회를 패닉을 일으키고 막 몰려 들어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이런 내용의 동영상이 실제로 제작되어 광고에 사용됐습니다. 이 광고에서는 2024년 내년에 바이든의 재선을 상상하는 일련의 그 스타일리시한 이미지가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이는 중국의 침공 이후에 대만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미국 거리로 추정되는 곳에 군대가 배치된 모습을 묘사하는 이미지가 많고 일련의 위기로 막 그런 사태를 막 시사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동영상 프레임 왼쪽 상, 근데 동영상을 보면 왼쪽 저 꼭대기에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이쪽인가? 여러분이 보셨는데 왼쪽 꼭대기에 면책종이 쪼매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됐냐면 이것은 전적으로 AI 이미지로 제작됨. 이라고 써요. 이게 가짜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어요, 이걸. 그 유튜브 그 동영상 아래의 캡션, 그 밑에 캡션에는 조 바이든이 2024년에 재선될 경우 AI가 생성한 국가의 가능한 미래에 대한 모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그리고 공화당 전국위원회 대변인은 악시오스라는 데 게재한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내놓은 최초의 광고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가짜예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어떤 도구가 사용됐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 이용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미드저니 및 델리와 같은 그 이름 뭐라 해주세요? 유명한 AI 이미지 생성기 이런 겁니다. 이름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이름을 한번 띄웠습니다. 생성기는 명백히 정치적인 이미지 생성을 제한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미드저지는 극적인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진핑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체포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미드저니에서는 시진핑의 사진을 AI를 만들어서 뭐라고 떠드는 거 하지 말라. 딱 금지한다는 거죠. 그러나 광고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미지는 상당히 일반적이며 시스템의 필터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생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명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까 방금 얘기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광고에서 제기되는 다른 질문들은 복잡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AI가 생성한 딥페이크가 잘못된 정치 정보를 퍼뜨리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 잘못된 정보가 정치가 그 정치인 자신에서 나온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청자는 사진을 실제 사진으로 착각할 수가 있으며 특히 면책 조항이 오늘날 광고처럼 작은 조그맣게 나오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벌어진 다른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로널드 디센티스라는 사람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공화당 아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입니다. 세네터일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용을 뭐라고 했는데 코트 열고 저는 실제로 론 디센티스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는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말이 힐러리 클린턴이야. 클린턴 대통령 부인.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바이든하고 붙었던 사람. 이런 놀라운 영상이 공개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안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미국 민주당의 핵심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짜입니다. AI가 생성한 가짜 동영상입니다. 이제 아시아로 넘어와서 우리의 현실과 매우 가까운 가능성과 현실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주요 대목입니다. 10만 명의 중국 해커들이 다가오는 대만 총선에서 유권자들을 표적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미국의 최신에 발표된 정보입니다. 이러한 추정은 미국뿐만이 아닌 서방 세계 정보, 보안 관계자들이 일체 동의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게 미국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대만 통합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려하는 서방 세계를 향해 이건 내정 문제예요. 간섭하지 마시오. 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타국의 주권에 대한 개입과 같은 논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엊그제도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나도 뭐 다른 얘기를 하고 뭐 또 엉뚱한 소리 하면서 대만 문제에서는 시진핑이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그리고 바이든은 거기에 미국의 군사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좀 그런 얘기 했겠죠. 특별하게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인명을 살상하는 군사작전을 사용하지 않고 대중을 상대로 하는 여론전을 하는 것은 포기를 일견보기는 대단히 평화적인 접근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사진 좀 띄워보세요. 이쪽에. 네. 샤잉먼 총독, 한국말로 최영문, 중국 총통입니다,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좀 재선을 하고 3선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선거가 2024년 내년 1월 13일에 있습니다. 이게 민주진보당이가 됩니다. 이게. 주지하다시피 그 결과는 친미적인 사람이죠. 그 결과는 타이페이와 중국 관계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권위주의에 맞서는 보루라고 자처하는 여당, 소위 차잉원의 민주진보당과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선호하는 국민당. 옛날 그 장가셰끼가 만든 장경국 이런 사람이 했던 당이 국민당은 요새 친중적이요. 이 두 사람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 유권자들은 약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의 막강한 해커 군대의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에 의하면 대만의 75%, 대만인의 거의 4분의 3이 소셜미디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뉴스와 정보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 영역이 아마 막강하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쟁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AI는 전력 승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같은 수의 트롤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롤 아시죠? 스칸디나와 스코틀랜드의 전설에 등장하는 인간과 비슷한 모습의 거인을 얘기하는 건데, 돌리세요, 원본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논쟁이 되거나 선동적이거나 엉뚱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또는 공격적이거나 불쾌한 내용을 공용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시키고 또 그 모임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말아서 트롤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도 이놈의 해커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도 이제 해커 이것을 좀 잘 잡기 위해서 현재 대만의 그 디지털부 장관을 맡고 있는 오드리 탕이라는 사람도 해커 출신이에요. 유명한. 해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장난을 하려는 사람들은 전문 지식이나 정교한 도구에 대한 접근권이 부족해서 제약을 받아왔다고 설명합니다. 자기가 전문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말합니다. 기존 미디어의 패턴을 복사해서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생성하는 제너레이티브 AI는 위장 정보를 단순하고 저렴하고 싸게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과 기술 면에서 민주화하고 있다라고 탕 장관이 얘기합니다. 중국에 의한 대만이 아닌 본토 중국입니다. 중국에 의한 분열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선전의 끝없는 폭격은 아마 대만 사회를 경계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때문에 해커 출신인 탕이 디지털부 장관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미디어 활용 능력과 비판적 사고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반면 시민과 시민 해커는 의심스러운 자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라는 원칙을 발전시켜서 중국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정부발 가짜뉴스 처벌 정도인데 사법 관할권이 없는 외국, 특히 중국이나 북한에서 작업하는 공격을 정말 막아낼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시민은 심하게 우려합니다. 그리고 최근 행정 전상만 당한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여러 형태의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매우 믿을 만한 정보에 의하면
2023년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 개입하여 대만을 병합하는 기반을 만든 중국은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그들의 절박성 때문에 2024년 4월 대한민국 총선에 개입할 것이라는 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거론한 공화당, 미국 공화당의 리퍼블리칸 내셔널 커미티가 발행한 정치 광고나 힐러리 등장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국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사소히 볼지는 모르나 틱톡 규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화당 정보위원회가 광고 매체로 선정한 악시오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악시오스라는 그 매체가 있어요. 2017년에 1월에 창간한 악시오스는 놀라지 마십시오. 첫 해만 3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미디어 스타트업 업체입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업계에서 창업해서 첫 해에 수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는 대단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것도 사양산업의 신문이 얻은 성과입니다. 악시오스는 현재 방문자 1180만 명, 8천만 페이지 부가 넘는 인터넷 신문으로 성장. 이게 인터넷 신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정책 위반자, 정계, 적의 인사들이 가장 선호하며 인터뷰에 응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매체입니다. 그 결과 창간 7개월 만에 네이티브 광고만으로 1,0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악시오스가 창립 선언문을 통해서 밝힌 핵심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두 번째는 읽고 공유할 만한 분량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배너, 팝업 페이지 없이 쾌적하게 읽게 한다. 이것이 악시오스의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악시오스의 성공 요인은 그들의 슬로건인 똑똑한 간결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마트 브레비티 이것입니다. 그것을 꼽힙니다. 악시오스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목만 싹 훑어도 내용을 알게 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만 전달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실제로 악시오스의 주요 기사들은 200개 단어를 넘지 않는 리드문만 공개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 keep reading 해서 또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악시오스 PR하는 것처럼 됐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자, 이어지는 기사는 뉴스가 중요한 이유, 생각의 벌점, 그 상세 내용, 사건 배경, 결론을 보고서처럼 무슨 리포트, 그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처럼 제공합니다. 악시오스의 창업자 마이크 앨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자들은 길게 아니라 정교한 설명을 원한다.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 담당 부서장인 케이트 메이슨은 800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기사를 클릭한 이는 평균적으로 5%만 끝까지 읽는다. 며 독자가 알아야 할 것만 간단히 전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생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시오스는 그리스어로 값어치 있는 합당한 그런 뜻입니다. 그 사명처럼 그들이 내세우는 아젠다는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빠르게 정보를 보는 것, 독자의 편을 위해서 배너 광고 클릭을 유발하는 요소가 없다. 선정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려고도 하지 않는다. 뉴스레터도 핵심 무기입니다. 기사를 찾아 읽는 시간조차 아쉬운 독자들을 위해서 매일 11개 분야의 뉴스레터를 제공합니다. 현재는 36만 명이 매일 보고 있고, 매일 보고 평균 오픈율이, 매일의 오픈율이 50%가 넘습니다. 성공한 매체죠. 마이스너는 독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잡동사니를 다 잘라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어디서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을지를 몰라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악시오스 같은 매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시오스는 담당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합니다. 때로는 기자 경력이 없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저널리스트로 변신시키는 전략을 찾았습니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핵심과 버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취재력과 폭넓은 분야를 지식을 가진 기자보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저널리즘의 미래 작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기존 뉴스는 A. 인공지능과 기술이 주도함에 따라서 우리는 전문가가 독자들을 위해 뉴스를 요약하는 데 집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저널리스트에 의해서 쓰여진 800개 단어 이상의 기사를 끝까지 읽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광고주를 대신해서 쓴 800단어 네이티브 광고 기사도 끝까지 읽지 않는다. 뭐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뭐 악시오스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저도 가능하면 정치 관계에 논평을 하면서 악시오스가 같은 미디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 중입니다.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얼마쯤 됐죠? 또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네.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내년 선거에 더불어민주당도 좀 오늘 어제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나와서 이재명에 대해서 거의 선전포고 가까운 비판을 하고 신당의 가능성이 돋보이게 만드는 거기도 상당한 케오스 혼란이 벌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요 관심사인 국민의힘도 하는 것이 좀 서투르다. 서투르고 윤 대통령이 이제 그런 정치 관계를 오래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가짜 뉴스, 가짜 정보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내달 초에 개각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스텝이 들어오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자기가 가진 자산과 실력을 충분히 믿고 정직하게 아까 오센틱 얘기했죠? 정직하게 선거에 임하고 그리고 이 선거의 모든 문제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얘기되잖아요. 사전선거의 문제와 수개표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선거 100번 해봤자 소용없다 이거예요. 말이 과하지 않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엊그제도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이거저거 따지고 고향 사람 올라가고 후보 바꾸고 전략 공천하고 그런 것이 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을 바꾸라 이거예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지배하는 국회에 사전선거 폐지 법률안을 제안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개표는 고려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개표도 선관위의 자기들 자체의 입장으로 우리가 국가님 받아준다 이런 입장을 해서는 안 돼. 수개표를 해라 하는 명령을 내야지. 그건 나는 아마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으로 할 수 있을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대통령이 이 선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각 지구당의 후보 공천 그런 게 신경 쓰지 말고 체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민의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만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윤석열에게 그 결과가 떨어지는 거야.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누가 몇 명을 잡고 하느냐는 거 윤석열 정권의 앞으로 향방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일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국의 심각함 그리고 자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리 그런 걸 철저하게 엄격하게 이 오텐틱하게 정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요새 무슨 한동훈이가 자기는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 그러면 자기는 무슨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서울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여의도에 사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것도 선거에는 썩 좋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연 정직하게 접근하시면 역사가 그 보상을 내려주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사우디에 그냥 빵 깨져서 기분이 껄쩍지근합니다만은 그 정도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동안 그냥 부산 is ready 하고 그 붙였던 구호는 참 그냥 부산 is not ready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 뭐 부산이 그거 꼭 안 잡는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